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을 짚어보는 시간, 강유정, 김만권의 시선 코너.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만권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라고 붙여봤는데 이게 이제 운동권의 대표 가요 아니겠습니까? 산자여 따르라. 그런데 또 얼마 전부터는 이 운동권 출신 뭐 이런 것이 무슨 훈장이냐, 이것이 웬 권력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는 사랑도 명예도 이름까지도 다 필요 없다고 하더니 웬 권력이냐, 이런 이제 두 얼굴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두 분 다 실토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대학 때 운동권 출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뭐 저는 사실 이제 90학번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로 보면 운동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동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조성기라는 소설가가 쓴 라하트 하헤르비라는 소설에 보면 거기에 그 80년대 운동권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예. 하나가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하는 갈등론자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조기능론자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지금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조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내부 갈등론자들이 있었다라고 예. 그렇게 정의하는데 저는 전형적인 그 세 번째 내부 갈등론자였던 것 같아요. 글쎄 저도 이게 학번 말하는 거 싫은데 저 94학번인데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가장 유행했던 그 X세대라는 용어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 1학년 때 운동권 선배라 볼 수 있을 89학번 내지는 990학번 선배들이 이제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대라는 명칭이었죠. 요즘 1학년들은 네, 뭐 하는 애들인지 네, 모르겠어.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이제 교직 편집국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사회주의 세미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미나를 공부하지만 사실상 당시 금지되었던 일본 영화 상영회를 총학생회에서 하기도 해서 일본 영화를 함께 학생들이 보기도 했고 저 역시도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일본 소설이라던가 금지되었던 영화들을 보러 다니면서 취향으로서의 어떤 약간 새로움을 훨씬 더 매료됐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자면 운동권이라는 말 자체도 제 세대에서는 좀 희석이 좀 돼버린 좀 세대였기도 했죠. 그 강유정 선생님 세대에서 이제 뭔가 많은 변화가 왔던 건 정말 확실한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비운동권이라고 해서 나와서 12명의 학생들이 총학생회장 선거를 해서 그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이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뭔가 그때 큰 변화가 한번 몰아닥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분명 운동권이 아니었네요. 이제 지금 논란이 대상이 되는 거는 어찌 보면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의 대학 학번을 가진 박원순 시장이 75학번이에요. 원래는 그 74학번이 돼야 하는데 재수를 해서 그러니까 뭐 그럼 거기서부터라고 칩시다. 오늘 이제 뭐 어차피 그 얘기도 나올 테니까 그 언저리부터 뭐 좀 길게 가면 70년대 초반 학번부터 80년대 후반 학번까지 대한민국에는 대학가의 운동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명백한 세력으로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정치에 많이 진출을 했고 또 정치에 진출하지 않은 또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는 운동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김 박사랑 강 교수는 두 분은 전혀 그 사람들이 아니지만 사회 선배로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386 세대가 계속 나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86 세대가 486 세대가 되더니 586 세대란 말까지 나온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같은 세대들이 명칭이 바뀌는 거지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어떤 운동권 이미지 내는 사회 중심층의 이미지를 갖지 못한다는 건데 이제 저는 거기 중에 핵심이 뭐냐면 제 세대들 가령 70년대에 태어나서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대중문화나 혹은 굉장히 열기처럼 터져 나갔어요. 억압되어 있던. 일테면 이런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자체 되게 금기시 되던 선배 세대들과 달리 터져 나가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K-팝이라던가 이런 문화적인 또 주류를 이끄는 박진영 씨나 방시혁 씨 이런 분들 보면 또 비슷한 세대들이에요. 70년대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 에너지라는 게 좀 청년 세대들이 좀 몰려가기 나름인데 예. 윗세대들이 민주주의라 부르는 어떤 가치를 쟁취하고 한편으로 승리의 기억을 얻은 어떤 세대들이라면 그 이후 세대는 거기에 매료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로 넘어가면서 아, 좋은 지적이에요. 이 흐름이 어떻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바뀐다기보다 다른 때 관심을 가져서 방향이 두 갈래로 완전 나뉘어버리는 아주 거죠. 발전적이네요. 그래서 정치 환경이 변화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세대들 중에 이제 정치적 관심을 얼마나 갖는 세대들이 많이 있는가. 한편으로는 정치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기원으로 보자면 그게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이야기를 하기 뭐 어디 가서 해도 좀 하기가 좀 벅찰 때가 많은데요. 이게 아마 제가 앞선 선배 세대를 보면 그 세대도 이해가 되고 또 우리 후배 세대를 보면 이제 그 후배 세대들도 이해가 돼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선 선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제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될 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네. 사실 거기서 맞서 싸워서 이겨서 거기서 오는 커다란 성취감, 뭐 쟁취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90년대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막 명백하게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될 그 대상이 자체가 되게 희미해져 갖고 예.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는 다원화 사회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가치가 다양해지면서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너무나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저는 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야기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비거니즘이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네. 있었어요. 네. 채식주의라고 네.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세대만 해도 비거니즘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라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저만 해도 사회의 변화, 변혁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공익활동가나 이런 데 학교에 이제 강의를 가보면 공익활동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 정말로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공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와서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뭔가 예. 환경 자체 이거 다 변해버렸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네. 김만곤 박사가 90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나라하게. 완전 꼰대죠, 세대로 보면. 예, 맞습니다. 꼰대 세대입니다, 진짜. 예. 근데 한편으로 저도 김방과 박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윗세대들보다 오히려 좀 더 아랫세대에 감정적, 정서적 동질감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어떤 점에서 이게 세력 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 이제 지금의 운동이 가장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적의 구체성이 아니라 적이 모호해졌는데 가령 자본주의 자체랑 싸우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98년 IMF 이후부터는 여유가 없어져서 대학생들이 일단은 각자 도생이란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단은 공부해서 취업해서 학자금 대출 갚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예. 운동이란 말보다는 되게 크게 자본주의랑 싸워야 된다라는 지적이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되려 어떤 구체적인 적이 있었고 싸움의 기억도 있고 승리의 쟁취의 기억도 있는 이것과 점점 멀어져서 지금 대학에서는 전혀 비운동권도 운동권도 아니라 그렇죠. 스펙 한 줄에 도움이 되는 학생 활동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계속 두 분이 그 90학번 이후 세대들 본인들의 삶에 대한 얘기나 그 후배들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던진 화두는 예. 여러분이 본 선배들의 모습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참 평가하기가 저는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말하기가 참 버겁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명백하게 우리 선배 세대가 이 세계를 바꾸어 놓은 것, 지금 우리 사회를 바꾸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누구도 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좋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민주주의라는 명확한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화나 뭐 문화적 다양화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토대를 깔아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업적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선배 세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후배 세대들. 그런데 지금 386 세대들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 세대들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생기는 갭을 잘 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가지는 관심들은 훨씬 다양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때는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후, 생태, 뭐 또 후배들 얘기로 예. 가는데 그러니까 자 제가 근데 잠깐만요. 그렇게- 김 박사가 예. 좀 아까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받아서 직설적 질문을 던지면 선배 세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뭐 독재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민주화를 가져오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외치고 일정 부분 진전시켰다. 인정한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는 저는. 과정에 바로 그것을 이끌어온 운동권 출신들이
기득권화되고 자기 권력에 타락했느냐? 그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일부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명백하게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민주화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면 민주화 세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기준에서는 그분들에게 더 많은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덕성과 높은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 앞에 세대들을 향해서 요구했던 도덕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선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준이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또 특히 우리 윗세대 운동권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본력은 사실은 학력 자본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을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대학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미국에서도 2080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학력 자본을 가진 분들이 자기 후손, 자기 아들, 딸들에게 마찬가지로 학력 자본을 굉장히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학력 자본 문제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대학을 가기 위한 여러 사교육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기반이 되는 또 그러면 경제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여러 가지 복잡해지지만 저는 윗세대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조직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욕망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풀어가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정치권 내부만 아니라 다 넘어가서 뭐 출판 권력 혹은 뭐 영화 쪽에 만들어진 그런 좀 권력, 내 대중문화 권력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거의 모두 다 이 586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기는 이런 권력의 조직화 과정을 이제 잘하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왜 안 치고 올라오느냐. 가령 라이오스 왕은 스스로 죽지 않는다. 오이디푸스가 누가 올라와서 목숨을 끊어줘야지 끊는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구조에서는 어느 정도 그 도덕적 정의 내지는 과거 운동권 시절을 악과 싸우고 혹은 적과 싸웠다라는 어떤 과거의 영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레 기득권층이 됐다라는 걸 인정하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기득권층이 명백하게 부도덕한 세력이라면 싸워서 정말 명백하게 또 싸울 명분들이 생기는데 지금 기득권층은 또 명백하게 부도덕한 세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배 세대들이 치고 올라와서 왜 지금 이걸 이렇게 뒤엎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기에는 또 그렇게 또 부도덕한 세력들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집권층하고 저는 기득권층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누가 기득권이냐? 저는 586이라고도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면 586 세대들이 아까 학력 자본을 기본으로 해서 대기업의 뭐 주요 이제 뭐 요직에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훨씬 더 엘리티즘이라고 하죠. 더 작은 수의 기득권층은 더 공고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들은 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대론을 떠나서 가령 뭐 대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언론 재벌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옛날보다 더 공고한 자산 위에서 뒤에 숨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오히려 우리가 보는 권력자들은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선배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들 역시도 월급쟁이 아닌가. 그리고 선출직 뭐 된 분들이니까 5년짜리 권력 아닌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자면 여기에서의 첨예한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기득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층과 아니다. 그 정도 권력을 가졌으면 너희도 기득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용어에서의 어떤 엇갈림 가운데서 그 약간의 혼재, 아이러니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로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세대가 80년대 후반 학번이라고 그래도 이미 50대 초반이에요. 그잖아요? 예, 맞습니다. 70년대 중반으로 가면 60대 중반 후반이 됩니다. 50살부터 60살 초반까지가 각 사회 각 영역에 이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좀 다르다는 너무 생각이 강해요, 그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든 게 이제 아까 강유정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는 우리 사회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뭔가 계속 조직화되고 만들어지던 시기여서 그걸 만들었던 세대들은 그것을 시작했을 때 좀 다른 지위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한 시민단체 연구소에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그 연구소의 소장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50이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좀 어린 나이에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저희 소장님들, 그러니까 과거 역대 소장님들이 이제 언제 하셨나 보니까 이게 30대 후반 막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30대 후반에서 소장을 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보시면 되게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까지 미덥지도 않고. 50인데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문학상 심사 같은 것들도요. 네. 과거에 굉장히 젊을 때 그 심사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정년퇴직하고 70, 80 되셔도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40년째 심사만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일종의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하는데 뒷세대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과 이렇게 넘겨주는 것, 그 권력의 어떤 이동 내지는 이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당신이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후 세대들은 이제 놓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지 않나 지금 싶습니다. 이제 두 분의 말씀은 제가 조금만 거들면 꼭 운동권이기 때문 아니 그걸 넘어서서 그렇죠. 대한민국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70년대 중반 정도부터 80년대 한 중반까지 한 10년 사이에 서울의 주요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요. 졸업만 하면 대기업 입사는 맘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웬만큼만 하면 중역까지 됐어요. 그다음 유학만 갔다 오면 그렇죠. 국내에서 박사학위만 따도 다 교수가 됐습니다. 박사학위 없는 분들도 박사학위로도 엄청 많이 뭐 했습니다. 대략 예.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30대 초반부터 어디 소장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쵸. 왜 그러냐. 우리 사회가 그 시기에 급격히 팽창하면서 전문 인력의 수요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죠. 바로 그거는 운동권이다 아니다와 좀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변화 아닌가요? 맞아요. 약간 그죠? 이게 세대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그런 세대였고 그때 일종의 운동권이라는 게 어떤 정치 변혁의 중심에 있었던 거지. 저는 전체의 어떤 세대론으로 봤을 때 예외가 있다고 보긴 힘들 듯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위에가 딱 굳어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그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50대 이상의 선배 학자들이 전부 다 이번에 다 내려놓고 나가셨거든요. 새로운 바람직하네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네. 30대, 40대 학자들로 채워봐라. 예. 이제 우리들이 다 떠나겠다 하고 다 떠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 좀 아까 김만곤 박사랑 강 교수가 이제 공통으로 지적한 게 선배들을 보면 확실히 기득권화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했으나 기득권화된 모습도 분명히 보인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그 세대 전체가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다르죠. 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누가 그들을 기득권으로 얘기하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정말 젊은 세대들이거나 혹은 정말로 그들의 권위를 물려받아야 될 정당한 요구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들을 기득권으로 불러서 재미를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기득권. 맞습니다. 네. 더 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란 말을 누가 발언하는지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권이란 오늘은 사실 저희들이 이 여쭤보고 질문은 싶었어요. 정관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요? 네. 예.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두 분은 규정해 보세요. 강 교수님. 저는 깃발이다라고 생각을 깃발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바람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바람이 없는데 움직인다면 그것도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훌륭한 반작용이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는 정말 나쁜 말로 말씀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자리에 머물러선 맨손 체조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강 교수가 그런 사람들을 기득권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궁금해 합시다라는 지적은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강유정 교수, 김만곤 박사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